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개편을 맞아 새 단장에서 문을 연 안전지대 119에서는 산뜻해진 스튜디오만큼이나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지킴이로서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개편 첫 시간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가와 빌딩에서 난 화재 사고와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의 연쇄 추돌에 차량 7대가 파손되고 탑승객 10명이 다친 아찔하고도 위험했던 교통사고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편을 맞아서 새 단장한 스튜디오에 오니까요. 시민들이 계시는 모든 곳이 안전지대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안전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새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올 안전정보를 교수님께 많이 캐물어서 우리 시민들께 전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대체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많은 분들이 오가는 장소라고 해서요.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셈인데요. 네. 대형 마트, 극장, 또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많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해서 나 아니라도 이렇게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푹 놓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새벽 4시 13분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에 있는 한 상가주택 4층 옥탑방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연신 호수를 쏘아대고 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데요. 주변에 전신주가 얽혀 있어 더욱 위태로운 상황. 화재 진압에 열을 올리는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1시간 만에 불은 꺼졌고 집안에 있던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와 침대 등 가재 도구가 타면서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주방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8분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길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1층 외부에 쌓아둔 건축자재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건물 일부와 건축자재,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후 시간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가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에 있는 상가 1층 고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연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 화재 진압이 시급한데요. 이 불로 건물 3, 4층에 있던 남녀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불은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 중 기름이 튀면서 후드를 타고 2층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녁 8시 31분 서울 중구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화재로 150명의 인원이 대피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화재는 충무로역 4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의 윗부분 모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소방관들과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열고 4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재 사고를 보면 보통 음식점이 많이 들어차 있는 상가나 빌딩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각자 집에서보다는 더 커져서 화재 같은 사고를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재 사고가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점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하나 교수님? 그럼요. 시민들을 위한 안전지킴이로 나선 MC로 그 정도는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죠. 일단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는 전원이 모두 나가 주위가 깜깜해질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났을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고 화재 경보를 누른 후 119에 신고를 해라. 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해야 한다.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불이 났을 때 당황한 나머지 나부터 살아야겠다 하면서 우르르 계단 같은 대피로로 몰리게 되면은요. 압사 사고와 같은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네.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또 119에 화재 신고를 한 후에요. 또 소화기를 찾아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다면 시도를 하시고요. 또 질서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119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대중응식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요. 집에서보다 더더욱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집처럼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밖에서도 내 집안처럼 안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흥로 일대가 사고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진흥로상에서 주행하던 승용 차량이 길 옆에 세워진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택배 차량과 부딪힌 3중 충돌 사고인데요. 화물 차량 운전자는 사고 시 차량 밖으로 떨어져 도로에서 발견돼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승용차와 택배 차량 운전자 역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1시 42분 서울 강서구 등촌로 주유소 앞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서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 2대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2분 차량 석 대가 나란히 멈춰서 있고 차 앞뒤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청담대교 위에서 서행 중이던 SUV 차량 2대가 추돌한 후 뒤따르던 1톤 트럭이 SUV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5시 5분 서울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학동역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논현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7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일대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뒤바꿔 놓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달려나가는 도로 위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의 갖가지 불안전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음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술을 마셔 순간 반응 속도가 평소 같지 않게 무뎌진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다는 거는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천만한 구렁텅이를 몰고 가는 범죄 행위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정말 좀 큰 걱정인데요. 네. 3중, 5중 충돌을 내고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의 벌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술을 마신 뒤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석에 올라서 핸들을 잡는 음주운전 안전 불감증 운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는데요. 맞아요. 음주운전은 벌금 운운할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고요. 살인을 부르는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본인의 인생도 음주운전 전후가 180도 바뀌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취한 술은 깨어나면 그만이지만요. 이미 엎질러진 음주운전 사고는 무슨 수를 써도 평생 다시 퍼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폐유지를 주며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를 음주운전자가 치워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도 있었죠. 교수님 말씀처럼 엎질러진 음주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른 새벽 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도요.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30대 운전자가 끝내 구속된 사고인데요. 법에서도 음주는 책임 능력의 결여나 또 미약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저지른 사고라서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처벌을 해야겠지만 음주운전이 저지른 엄청난 사고를 생각하면 그 어떤 처벌로도 불행을 되돌릴 수도 씻어낼 수도 없지만요.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이 저하가 돼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전이 난폭해지게 되는 거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 미만은 형사입건, 그리고 또 100일간의 면허 정지고요. 또 0.1% 이상은 형사입건, 또 면허 취소 이렇게 됩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 거부 시에도 형사입건과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입건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처벌을 해도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을 한두 번 하다가 나는 음주운전 면허가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위험한 자신감이 붙어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큰일 날 말인데요. 네. 요즘은 대낮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건수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신 뒤에 나도 모르게 잡은 흔들리는 핸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마치 전선 위에 참새처럼 불안하게 앉아서 가장의 술 취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핸들을 잡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아침 9시 23분 서울 은평구 불광로에 있는 한 아파트 난간 아래로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신속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트럭 운전자와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고 트럭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트럭은 오르막에 정차한 뒤 대형 폐기물을 싣던 중 뒤로 달리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전 11시 58분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우이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측면 충돌하면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전신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낮 12시 2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한 대학교 학생복지관 사이 경사로 밑에 트럭이 추락해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구조가 시급한 상황. 119 구조대원들이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해 기울어진 트럭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 쌀을 배달하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경사로를 이기지 못하고 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 그리고 지나가던 학생 1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침 8시 48분, 119 구조대원들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트럭에 치여 밑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트럭에 치인 80대 여성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트럭 밑에서 사람을 꺼내고 신속하게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위험천만한 차량 및 깔림 사고,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내 차 상태와 주위를 살피는 운전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트럭이 아래로 밀리며 난간 아래로 추락한 것 같은 아찔한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차가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네, 영상에서 잠깐 본 사고도 오르막길에서 잠깐 정차를 하며 폐기물을 싣다가 뒤로 밀려나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오르막길에서는 잠깐 정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수동기어 변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오르막길을 오를 때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잘만 사용하면 편리한 자동차인데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작하면 이 같은 부주의 사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운전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자동차는요, 출발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로 변속을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랬나요, 교수님? 제가 안전지대 119 MC 맡기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출발 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네. 오토매틱 차, 즉 오토차는 클러치 페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 차량은 시동을 걸 때 기어 네. 레버를 그러니까 주차나 중립에 놓지 않으면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차나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차를 막 출발시키려고 할 때는 기어를 후진이나 드라이브로 바꿔야 하는데 네. 바로 이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고 있지 않으면요. 차가 움직이면서 앞뒤 차량과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오토차를 출발할 때는요. 반드시 꼭 브레이크를 밟는 안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급경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여자들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엔진 브레이크를 밟아라는 정확히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안전에 관해서는 창피한 것이 없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르면서 알고 있는 듯 어물쩍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 창피하다 못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는 한마디로 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요. 자동차를 저속 기어로 운행을 하면 엔진 자체가 자동차를 꽉 물고 천천히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엔진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급경사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발 브레이크부터 밟지 말고 기어를 저속으로 해서 엔진 힘으로 자동차를 천천히 굴러가게 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 이해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엔진 브레이크가 아닌 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긴 급경사 구간을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건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요. 과열로 인해서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 현상이 생겨서요. 네. 브레이크가 터지거나 제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급경사 기간을 기어 단수를 저속으로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내려가셔야 되고요. 또 브레이크 페달은 그 다음에 보조로 있다는 생각 정도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는 속도에 따라서 기어를 알맞게 변속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속 30km에서 40km 정도는 2단 기어를, 또 40km에서 60km 정도는 3단 기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전국의 산들을 형형색색으로 색칠해 놓은 예쁜 단풍잎들이 선선한 가을바람에 살랑대며 어서 빨리 놀러오라고 손을 흔들며 등산객들을 부르고 있는 가을의 길목인데요. 하지만 이 낭만에 취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을산을 올랐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가을철 단풍 산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요. 네. 가을 산행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산행에서는요. 무엇보다 체온 유지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평지에서도 일교차가 큰 게 가을철인데요. 네. 산에서는 온도차가 더욱 급격하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 코스로 찾은 산행길을 하더라도요.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겉옷이라든지 방한복, 그리고 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평소 운동량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사진 산빌타를 오르려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등산 초보자들이 산을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평지를 걷는 것은 수평 이동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산에서 경사가 심한 곳도 오르내리는 이런 수직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정확하게 밟고 또 네.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걸으면요. 피로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지면에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자세가 가장 좋은데요. 네. 이때 허리가 뒤로 빠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또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는 몸을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발은 또 신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듯이 걷는 것이 좋은데요. 네. 보폭을 작게 해서 과도한 페이스를 억제하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휴식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등산한 만큼 길게 쉬다 보면요. 몸이 너무 편안해서 지친 상태를 만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이 완전히 퍼져서요. 등산을 계속하기 싫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등산을 하면 5분 정도 휴식을 하든지 아니면 30분 정도 걷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휴식도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산을 오르는 것도 또 쉬는 것도 다 요령이 있어야 하는군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산을 올라가 봤는데 금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등산이 워낙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인데요. 네. 등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등산은 시간당 400에서 800kcal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요. 빨리 걷기나 수영의 약 2배 정도의 이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3시간 이상 산을 탈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취할 수 있는 소모해야 되는 열량을 모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간식과 물은 항상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되고요. 또 위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탄수화물은 적당히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 대신에 초콜릿, 견과류, 또 과일 등의 이런 고열량,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물은 목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등산 중에 물에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물이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탈진이라든지 혈액 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가을에 흠뻑 취해서 산행을 즐기다가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해서 119 구조대가 산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산에서 이런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산은 오르는 것보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산 시에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출발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안전장비는 뭐 당연히 필수겠죠. 네. 등산 스틱이라든지 등산복, 등산화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특히 산을 오를 때 가볍고 편하다는 생각으로 운동화를 신는 분들도 가끔 보이는데요. 네. 산에서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셔야 안전하고요. 또 산을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하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밤이 제일 긴 동지로 가는 이런 겨울의 길목인 만큼요. 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거든요. 산속의 어둠은 그래서 더 빨리 찾아오게 되는데요. 등산을 하시다가도요. 4시 이전에는, 오후 4시 이전에는 반드시 하산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정규 탐방 코스라든지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뭐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조난 시에 구조도 어렵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등산, 정해진 길이 아니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가을철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전연구소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오늘 가을 산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을 산행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속은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요. 방한복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머리인데요. 모자를 쓰면 방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 산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요. 등산 코스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요. 하산은 오후 4시 이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정식 등산로 외에 산세가 험하고 조난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요. 또 외진 곳은 구조되기도 어렵습니다. 등산 갈 때는 보온통에 따뜻한 물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체온 조절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가을산, 낭만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번 순서 역시 안전에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행하는 추월 운전. 그러나 무리한 추월 행위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확 들이받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뺑소니 쳐버리는 파란색 트럭. 정말 도로 위 무법자네요. 조금 빨리 가려고 선택한 무리한 추월 운전. 본인은 물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아찔하고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무리한 추월도 위험한데 추월 절대금지선 노란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거기다가 커브길에서 앞질러 가는 하얀색 아우디. 정말 큰일 낼 위험천만한 운전 습관입니다. 자동차냐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차종을 가릴 것 없이 취미레저로 타는 아마추어냐 숙련된 전문가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규칙을 위반하는 그 순간 사고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안전진리입니다. 마냥 안전한 것처럼 잘 달려가는 프로 수준의 자전거로 보이는데요.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그만 추월을 욕심내고 맙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는 습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맙니다. 무리한 추월로 인한 충돌 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네, 무리한 추월은 예외 없이 사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네. 안전공식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래서 감행하는 추월은 나중에 보면 별로 빠르지도 않으면서 위험하기만 엄청나게 위험한데요. 더욱이 추월할 차선이나 충분한 거리가 없는 지점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감행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순간의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방시야가 확보 안 되는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하는 것은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월은 나중에 보면 별로 빠르지도 않을 위험한 운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네, 이번 개편부터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더욱 도움이 될 알짜 안전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첩에 메모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안전지식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안전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등산은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나와 그러는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과의 싸움이 바로 등산입니다. 그러므로 등산 배낭은 하중이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무게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싸야 합니다. 허리선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침낭같이 가벼운 것을 가장 아래에 넣고 무거운 물건이나 자주 꺼내야 할 물건은 위로 가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물건을 등산 배낭 아랫부분에 넣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등산 배낭을 쌀 때는 아래쪽에는 가벼운 것을 넣고 무거운 것은 위쪽에 넣는 것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력과의 싸움인 등산에서 올바른 배낭 싸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